아침 8시입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3부에서는 정의당 새 당대표 결선에 나선 배진규 후보, 정치활동 중단 선언한 박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흥미로운 스포츠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의당 시즌2를 이끌 새 당대표 결선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투표 때 1, 2위를 기록했던 김종철, 배진규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진규 당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규입니다. 네, 어제 결선 투표 시작됐죠? 네, 어제부터 결선 투표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 목요일까지 4일간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을 하고 네. 네, 9일날 금요일 하루는 ARS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윤철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요, 그 이재명 지사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겠다 하면 선명성 강조했습니다. 배진규 후보가 생각하시는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정책, 가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우선 정의당의 정책은 선명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정치적 효능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감이 문제가 아니고 효능감이 문제이다 네. 판단하는 거고요. 예.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정책이 진보적이거나 선명적이지 않아서 위기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런 정책들이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얼마만큼 정치적 효능감이 드느냐를 만드는 정치적 힘, 곧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제가 제시하는 정책과 가치는 세 가지인데 먼저 기후정의, 노동존중, 젠더평등 세 가지입니다.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이 세 가치를 중심으로 제2의 창당을 하고 새로운 10년의 정의당을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미 우리에게 닥쳐온 기후위기와 그다음에 지구의 미래를 진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의미로 기후정의의 문제를 얘기 드렸고 네. 이중 노동시장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불안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위계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안전 그리고 평등을 실현하는 젠더 평등이 지금 현 시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세 가지 가치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가지 가치 기후, 노동, 젠더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념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으로 더 큰 정의당을 만들겠다 이런 의견도 밝히셨는데 그러다 네네. 보면은 이게 뭐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만 제시한 이 슬로건은 사실 민주당 이중대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이고 여러 언론이나 인터뷰에서 계속 민주당 이중대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먼저 민주당 이중대는 사실 국민의힘이 만들어내고 또 민주당이 즐기는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득권 양당 체제가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의당을 네. 민주당의 보완제 정도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을 민주당의 대체제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네. 집권도 꿈꾸고 또 정의당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면서 또 시선은 더 낮게 그리고 품은 더 넓게 가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네, 바람에 흔들리는 회색 정당도 또 과거에 멈춘 이념 정당도 우리의 길이 아니다. 네네. 우리는 가치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념 정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하나의 지배적 이념으로 정의당이 규정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적 다원주의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것인 건데 지금까지 이것을 실현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화 연결 중에 그 소음이 좀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이 없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자주 나오죠. 예. 네. 말씀드리면 포스트 심상정 노회찬은 없을 것이다. 정의당의 질적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의당이라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리더십 실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노회찬 두 분은 정의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또 독보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진보정치 20년을 그분들이 끌어왔다면 앞으로 진보정당 10년은 또 전혀 다른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정치적 힘이 아니라 당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창당 이후 지금까지는 심상정 리더십 또는 노회찬 리더십을 시대가 요구했다면 네. 이제는 2020년 이후 리더십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네. 준비되고 또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통합의 리더십이고 저는 그러한 리더십을 만드는 전환의 리더십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통합의 한편으로는- 전환 리더십. 네네. 예.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정의당에는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이 국민 앞에 드러내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정의당의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내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네네. 좀 여쭤봐야겠는데, 그 야당에서는 뭐 예상대로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관련해서 집중 공세에 펼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여당에서는 이제 공수처 설치라든지 공정경제 3법 처리 추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파고들 예정입니까? 네, 오늘 정의당도 국정감사 상황실을 9시 반에 열 예정이고 국정감사 상황실 9시 반에 여신다고요? 네네. 네. 예, 이름은 위기극복 상황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기 극복 상황실이요. 네. 네네. 정의당은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이 넘어야 될 위기를 첫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불공정에 대한 위기, 그리고 세 번째 기후 위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 주력할 예정인데요. 제가 속한 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을 할 것이고 예. 재벌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권 채용 비리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조사에 대한 후속 과정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살펴볼 예정이고요. 예. 이 시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재벌 개혁과 불공정 타파를 위해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해 갈 예정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또 당 대표 후보로서도 세 가지 가치 중에 젠더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그럼 21대 국회 들어서 일각에서는 또 우리 정의당에서는 젠더 이슈 관련해서는 다른 이슈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직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정의당은 5대 중점 법안을 제시를 했고 그 첫 번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의당 국회의원 6명이 매일 국회 앞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 촉구하는 네. 1인 시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줘서 청원이 성사되어서 네. 법안 심의가 들어갈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러한 노력들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을 할 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의지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매해 산업재해로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 이제는 일하면서 죽지 않을 권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과제들이 정의당이 비록 6석의 작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네네. 이제 이슈들을 국회 중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이슈의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국민 고용소득보험도 이미 이제 입법 발의가 돼서 예.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전혀 다른 네네.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설계에 의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들에게 소득 안전망을 확실하게 제공할 법안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당은 1년 전부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고 현재 시민사회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정당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기후 위기 시기에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그린 뉴딜 특별법이 또 이슈의 중심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공정쟁제 3법과 함께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동법도 개정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네. 해고, 임금 유연화도 언급했고요. 자, 이런 국민의힘 제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혁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개혁적이 아니다. 예. 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하겠다는 것은 추가 재원 없이 기존 복지를 저소득층에게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민망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 정책하고는 지금 좀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 평가인 거고요.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사실 노동민주화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노동유연화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노동유연화였거든요. 역시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국민들께서는 김종인 위원장의 개혁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요. 왜 배진규가 정의당 대표가 돼야 하는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내년에 대규모 재보궐선거가 있고 또 2022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어집니다. 네. 권력 재편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힘 있는 대표, 또 이길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최초의 정의당 진보구청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보 행정을 펼친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 이겨본 사람입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 원내를 통합해 당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통합의 리더십에 역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새로운 10년을 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통합의 리더십 앞으로 10년을 열어가는 새로운 당대표 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당대표 후보인 배진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최근에 SNS에 올렸던 지도부 소개하는 게시물, 이게 논란이 되었죠. 내용 좀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 자, 이게 주성은 청년위원회 소개 문구였고요. 김금비 기획국장은 주가 하락에 수익을 내려는 투자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재빈 인재육성본부장은 자신의 군 복무를 두고 육군 땅개 알보병으로 비하하게 됐는데요. 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소개 글들 삭제했습니다. 당에서는 관련 청년들에게 면직 처분 등을 내렸고 중앙청년위는 이에 반발하다가 박결 위원장이 정치 활동 중단까지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 글을 올린 국민의힘 청년위원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청년위원회 활동은 어떤 의미였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죠. 박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위원들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획하고 또 제작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저희는 당의 공식 기구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못 좀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저희가 당의 어떠한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언론에는
뭐 대단한 좀 현실 정치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예. 그 역시 좀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저 학교를 다니고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2030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네. 저 역시도 좀 쌍둥이 아빠로 활동하고 있고 평소에는. 네. 그래서 보통 하루 종일 각자 생계에 집중을 하다가 퇴근 이후에 이렇게 늦은 밤에 모이는데요. 예. 그 최근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당의 낡은 이미지가 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꽉 막힌 집단 같은 이미지를 없앨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먼저 우리 지도부를 좀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제작하게 됐고 이거를 조금 가벼운 언어로 우리 청년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로 만들어서 혹시라도 반응이 좋으면 지도부가 아닌 다른 일반 위원들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제 논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를테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면직 처분 등이 내려졌고요. 근데 그럼 개시하기 전에 당 지도부와 어떤 뭐 교감, 뭐 의사소통 이런 거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것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네. 이게 상부의 컨펌을 받거나 뭐 유대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떠한 지원도 없고 예. 원래 회의라든지 연석 회의 같은 기능도 사실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부터 홍보 그리고 인원 모집과 심지어 그 회의 장소 대여까지 모든 것을 알아서 좀 해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네. 저희가 사무실도 따로 없습니다. 예. 이런 구조에서 이 일이 생기기 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 공무원 피살 규탄 1인 시위 그리고 파도 근로자 연합회 방문 뭐 중청위 10대 정책 제안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잘할 때는 어떠한 지침도 지원도 없다가 이런 카드뉴스 같은 건으로 문제가 좀 크게 되니 그제서야 이제 좀 기다렸다는 듯이 당 비대위가 움직인 것입니다. 물론 뭐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인 거긴 하지만요. 네네. 자, 아까 뭐 현실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뭐 퇴근해서 뭐 이를테면 뭐 알아서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고 했다. 예. 근데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지원은 전혀 없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은 이런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중요한 걸 할 때는 이를테면 그 전에라도 뭐 이를테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감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또 일각의 또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었던. 건의를 해왔었고요. 계속해서. 예. 네. 그리고 어떠한 정당이든지 조금 더 유기적인 형태가 이루어져야지만 특히 청년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도 뭐 다 잘했고 저희가 뭐 청년이니까 용서받아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 다음 저희 후배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구조적으로 좀 개선될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네.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는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지만은, 근데 원래 이렇게 이런 카드 뉴스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뭐 유권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까? 이게 뭐 저희 중청위 차원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정해서 위원들에게 이렇게 내리듯이 간 구조가 아니고 각자가 이렇게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스스로 원하는 계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층들에 맞추어서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재빈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본인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김금비 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투자할 곳을 찾기 힘들었던 그런 청년 투자자들 그리고 또 주성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전 대변인이죠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보수주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권자들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최대한 함축적인 의미로 가자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걸 가볍게 쓰다 보니까 나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좀 청년들의 이런 현실을 넓은 좀 아량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죄송하고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표현 방식 관련해서 뭐 그 청년이 내부에서도 혹시 이런 관련해서 잘못했다 이런 목소리는 혹시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을 때 예. 물론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아, 예.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 있는 문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또 옹호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 당이 워낙에 좀 이미지가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좋지가 않은 것이 또 사실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도 비판은 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서 스스로 하고 싶은 말을 가감없이 써보자 이런 결론이 났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유머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네네. 굉장히 그 좀 비극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극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어쨌든 뭐 이러한 그 솔직 담백한 청년들의 이야기가 사실 이 정도로 크게 마치 중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거라고는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현재는 좀 해당 인원들이 뭐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좀 문제가 많이 커졌습니다. 네, 네.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어떤 생각, 심정을 표현하다 보니 이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예. 뭐 일종의 아까 유머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이게 어떤 아픈 상황을 전달하는 뭐 흔히 말하는 블랙 유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위원들에게 면직 처분 내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중앙청년회가 부고 떠올리게 하는 홍보물을 게재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1차적으로 분명한 잘못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저희의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된 그것은 저희의 잘못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이렇게 면직 처분에 어떻게 보면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이 청년들의 개성 있는 발언들을 금지시키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 됐었습니다. 네. 사실 이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실수들과 그리고 좀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들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마저 이제 앞으로 통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청년들의 또 표현의 어떤 자유가 좀 죽었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뭐 비록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너무 주눅이 들거나 어떻게 뭐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저희 중청위의 이렇게 좀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실패 사례를 보고 저희 후배님들께서는 좀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좋은 메시지로, 더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저희 인원들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체득했으니 더욱 성숙해졌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예. 점에서 이제 뭐 면직이나 내정 취소는 과한 징계라고 받기에 예. 그런 홍보물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면직 처분 이런 것들은 과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또 게시물을 새로 올리신 거고. 근데 이제 지적의 목소리 가운데요. 이렇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을 보면 인정한다 하셨는데 특히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누군가의 어떤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특히 그래서 문제가 된다. 좀 더 이런 거 할 때는 그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뭐 육군 땅기 알보병이나 뭐 강연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군대를 뭐 안 나온 사람이 뭐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결례가 되고 해선 안 될 말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직접적으로 그 알보병 출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이번에 뭐 추미애 장관 그 아드님 건으로 해서 뭐 그거를 좀 풍자해서 비꼬고자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뭐 예. 한강 갈 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농담 삼아 하시는데 그거를 사실 공적인 카드 뉴스에 그대로 담았던 것은 명백한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위 같은 경우는 뭐 당의 어떤 지원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알아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요. 네.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표출시킬 기회가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좀 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뭐 청년이가 지금 이름뿐인 청년이 아니냐 이렇게 자조적인 뭐 내부의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상 조직이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비활성화돼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좀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 조직이 반드시 살아야지만 당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급하게 이제 좀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고 조직이 지금 뭐 이름뿐만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만은 네. 사실입니다.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건 사실이다. 그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이거 없애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예. 어떠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고 청년들이 모여서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어느 정도 다툼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모든 조직들이 다 긍정적인 기능만 갖는 것은 아닌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2030들의 모임 자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네네. 오히려 뭐 청년의 이름으로 청년들을 가두는 것도 오히려 뭐 좋지 않은 방식이지만 그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고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더 열어주고 그러한 경로들을 더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예. 서로 간에 또 뭐 견제도 하고 도움도 주면서 이렇게 청년 커뮤니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결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굳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이름이 조은지 기자입니다.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너무 그윽하게 소개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빵 터졌습니다. 자, 조은지 기자. 네, 지금 우리 네. 오늘 스포츠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사실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네. 만약에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다. 네. 조은지 기자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동안이었으면 안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라디오 이제 고정하게 됐으니까 무조건 받습니다. 일단 예. 무조건 받아야죠. 받고. 네. 그다음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을 아침 7시, 9시 사이에 무조건 듣는다라고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얘기하겠다. 네. 정말이죠? 네. 황보선인데 예. 황보가 성이신가요? 황희성이신가요? 아, 그건 일단 신비주의로 네. 일단 가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상상에 청취자들 잘 기억하라고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원래 옛날에는 그 성과 이름을 띄어서 썼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붙였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약간 혼란이지만 네. 중요한 건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네. 자, 조은지 기자 믿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청취율 조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웃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첫 방송 여러 소식 준비해 오셨는데 네. 손흥민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어제 첫 방송이어서 스톱워치까지 재면서 제가 시간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또 최고의 또 스포츠는 야구인데. 네,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침 어제가 야구 없는 월요일이라서 네. 어제 준비했던 소식 하루 늦었지만 좀 아깝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는 내용이어서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야구 어느 때보다 치열한 순위 다툼 중이 아닙니까? 어제 오늘 날씨 쌀쌀한데 네. 이맘때면 슬슬 가을 야구 할 때인데 아직도 네. 5강 오리무중
네. 맞습니까? 팀마다 예. 이제 20경기 안팎으로 조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도 안개 속입니다. 선두 NC 이제 정규 시즌 우승 매직 넘버 13이에요. 이번 주에 뭐 10으로 줄이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네. NC 빼고는 누구도 안심도 포기하기도 이릅니다. 2위 KT, 3위 키움, 4위 LG, 5위 두산까지 모두 3경기 차로 촘촘하게 줄 서 있고요. 6위 기아와 7위 롯데도 아직은 가을야구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다. 이 말 네. 지금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특히 열성적인 팬을 보유한 롯데, 가을 야구 희망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요. 네, 사직구장 롯데 하나전인데 여기서 사이클링 히트의 대기록이 나왔습니다. 사이클링 히트. 이거 좀처럼 나오기 힘든 건데? 네,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까지 다 치는 게 사이클링 히트죠. 예. 롯데 무명 오윤석 선수가 이걸 해냈습니다. 아하, 무명의 오윤석 선수가. 네, 1회 선두타자 1번 타자예요. 그래서 예. 나와서 2루타 때렸고 2회에 적시타, 3회에는 생애 첫 말루 홈런을 쳤습니다. 이제 3루타가 하나 남았는데 네. 잘 때리고 잘 달리고 수비 운 때도 좀 맞아야지 3루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제일 어려워요. 근데 네. 5회 3루타 조금 아슬아슬했는데 정말 이 악물고 전력 질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3루에 머리부터 들이밀어가지고 이 악물고 3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네. 네. KBO 리그 역사상 27호 사이클링 히트였고요. 이게 타석 4번 나와서 4번에 이걸 다 완성한 것은 역대 7번째입니다. 그래서 더 귀하죠. 네. 여기다가 여기서 홈런이 만루 홈런이었던 거는 KBO 리그 39년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오윤석 선수 앞세운 롯데는 한화를 14대5로 대파하고 4연승 달렸고요. 6위 기아에 한 점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 게임 차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화는 그냥 네. 짓밟혔네요. 네, 말하지 마시고요. 안타깝네요. 왜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네. 자 대기록을 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윤석 이 선수 이름 네. 무명입니다. 뭐 사실 그 라디오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야구 팬들 사이에서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든 네. 선수인데. 기사 제목을 그래서 보면 네네. 무명 선수의 돌풍, 숨은 백업의 기적, 뭐 늦가기 반란 뭐 이런 제목들이에요. 예. 92년생인데 만 28살 선수입니다. 계약금 없는 육성 선수 신분으로 2014년 롯데에 입단을 했는데 예. 1, 2구 녹아면서 이제 백업을 많이 전전을 했고 이루수가 주전 그거거든요. 이루수요? 포지션이거든요. 근데 FA로 올해 롯데가 안치홍 선수 영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부상과 부진, 안치홍 선수가 부상 부진 틈을 타서 오윤석 선수가 눈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이루수. 네, 이루수는 하신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역할이 다양한 야구 지식 역할인데. 갑자기 이렇게 뽐내시나요? 아, 지식은 아니고. 네. 예. 자, 늦게 핀 꽃이 아름답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는 겁니까? 오윤석 선수가 야구하면서 주변에서 계속 들었던 말이 특출난 색깔이 없다 이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프로 정도 가려면 네. 타격감이 남다르거나 뭐 발이 빠르거나 어깨가 좋다거나 뭐 이런 장점들이 있기 마련인데 예. 그게 없다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계속. 근데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거나 낙담하는 대신 공수주 3박자 공격 수비 주루 3박자 다 해버리자. 예. 치고받고 뛰고 생각하고 공부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한 경기 한 타석이 너무나 간절해서 뭐 먼 미래라든지 큰 목표보다는 여기서만 치자 늘 이런 생각으로 타석에 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이클링 히트 대기록 이후에 당연히 인터뷰했는데 네. 어떠냐 소감을 물었더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현실인가? 뭐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 목표가 이제 사직구장에서 사이클링 히트 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 그걸 이뤘거든요. 네. 다음 목표 뭐냐 하니까 더 거창한 걸 들 수도 있는데 팀 주축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끈질긴 노력이 보상받는구나 싶어서 좀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 야구 이야기도 오늘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네. 그래도 이거 하나 짚고 가죠. 네. 유현진, 김광현 선수 네. 저기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사실은 좀 아쉽게 첫 관문 고배 마쳤습니다. 네. 그래도 한 명 남아 있죠? 네,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입니다. 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치르는 마지막 남은 한국인입니다. 잠시 뒤에요. 9시 7분부터 뉴욕 양키스와 오전 3선 승제 디비전 시리즈 시작하는데 네. 최지만 선수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한다고 합니다. 보고 그래요? 왔습니다. 네. 이제 먼저 탈락한 류현진, 김광현 또 추신수 선수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이 소식은 결과에 따라서 내일 또 즐겁게 네.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소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습격하기 직전에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청년 시민 운동가입니다.
이동학 쓰레기 센터 대표와 뉴스를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이동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저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들께 첫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를 유랑하고 돌아왔습니다. 몇 개국가요? 61개국을 돌았습니다. 61개국. 네. 아하. 다행히 코로나19 딱 직전까지 네. 돌 수 있었고요. 다녀와서 정말 환경에 대한 눈을 뜨게 돼가지고 네. 돌아와서 쓰레기 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고 책 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과 글로만 하면 안 되니까 실천까지 하자 해서 쓰레기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센터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확실한 각인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쓰레기 센터 이동학 대표 오늘 들고 오신 뉴스 어떤 겁니까? 네, 그 현지 시각으로 10월 4일에 바티칸에서 교황의 회칙 발표가 있었어요. 회칙 발표. 예, 아마 회칙이라는 말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뭘까 이런 것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톨릭교도가 아니면 좀 정확히 알기 쉽죠. 그렇죠. 어렵죠. 평상시에 관심이 없으면 별로 알기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교황이 전 세계의 13억 카톨릭 신자 그리고 13억?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과거의 교리를 현대 시대로 재해석해서 어떻게 살자라고 하는 이제 비전을 발표하는 것인데 이것은 카톨릭 신자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 지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전 지구인에게. 네. 그렇죠. 그 교황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가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런 뭐 단순한 어떤 가톨릭 차원이 아니라 뭐 세계 평화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뭐 한반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진보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특히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이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권위를 가진 사목 교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목 최고 교서. 권위를 가진 최고의 카톨릭 최고 권위를 가진 교황의 이제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세 번째 발표된 거예요. 2013년도에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세 번째 발표됐고 제가 이 바티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로만 보면 다 간추린 것만 나오니까 실제 내용을 보자 해가지고 저는 한 3-4페이지 정도 이렇게 연설문이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한글 파일로 이걸 옮겨보니까 7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70페이지. 네, 그래서 이거 상당한 양의 거의 지구 대통령의 느낌으로 그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크게 4가지예요. 이 공동체 의식. 이것들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을 반대한다. 핵무기도 반대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익에 봉사하는 정치. 정치의 지금의 이제 양극화를 조장하고 극단적인 말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이제 가르고 이러한 정치가 아니라 실제 공익에 봉사하려고 하는 정치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 이런 회칙들 지금 주요 내용 말씀하셨는데 뭐 특별히 눈에 띈다든가 아니면 뭐 시사하는 내용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구를 돌면서 느꼈던 점과 좀 유사했어요. 말씀하신 메시지가.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사실 위기의 시대라고 할 만큼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이 교서 자체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제 사실은 지금 이런 위기 때 뭉칠 것이냐 흩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인간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위기 때 공존을 모색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위기를 더 위기로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 복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황께서 2008년과 2009년도에 그 글로벌 저희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금융위기 때 사실은 현재의 잘못된 시장에 이제 의존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잡지 못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 시장 자본주의 자체가 현재 양극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의 확고한 믿음으로 이거를 이제 느꼈다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려면 결국 이 정치가 제대로 다시 제 길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까 60여 개국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탈리아 바티칸도 가 보신 거죠? 네, 바티칸 돌아봤습니다. 현지에서 교황에 대한 뭐랄까요? 인식? 네, 정서 어떻습니까? 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은 완전히 미니 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계 최고로 작은 국가예요. 네. 도시 국가인데 여긴 800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800명. 예. 그리고 실제로 바티칸 내부 그 국가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한 200~300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로 이제 성직자와 사제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과거에 이 교황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탈리아 내부에 근데 이제 그것들이 계속 이탈리아에 복속되거나 이탈리아하고 병합되면서 사라졌다가 1929년도에 조약 체결해서 지금의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을 단순히 그냥 무슨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라예요. 여기도 아주 작은 인구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진보와 보수가 갈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체제 나라를 운영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자금이 있어요. 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둘러싸고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만연합니다. 부정부패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교황이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이 과연 바티칸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사람들의 초점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위 이제 사제들이 계속해서 성범죄에 연루되는 사건들이 계속 전 세계적 뉴스로 나오고 있어서 현지에서도 이런 이제 그 오묘한 이게 가톨릭의 그동안 사회 책임이나 사회 책임적 발언, 그러니까 진보적인 어떤 이런 사람들을 많이 품는 이런 그 넉넉한 인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부패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땅, 그 조그만 그 안에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있군요. 그렇죠. 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인식 확인할 기회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주로 이제 탐구하는 여행을 했지만 주로 이제 그 도시를 돌 때는 아주 멋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성전이에요. 그 가톨릭 이제 교회. 그래서 여기 성당들을 이제 둘러보기도 했는데 칠레에 갔을 때 칠레에서는 가톨릭 여론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유럽 갔을 때 이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칠레에서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제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카라디마 신부가 이제 그 대주교였는데 그분이 어떤 한 교회에 근데 이제 그분이 파면을 당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거의 한 30년 동안 수십 명의 아동 성추행이 밝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2018년도 당시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파면 당했던 신부님의 제자 30년 동안 제자를 했던 그 사람을 주교로 임명을 하면서 아니 30년 동안 제자로 있었으면 아동 성추행했던 것들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하냐라고 해가지고 칠레 논란이 된 적이 그렇죠. 있었죠. 가톨릭 국가니까 엄청난 논란이 됐었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교라는 게 안식도 주고 위안도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톨릭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주교 말고도 세계를 다니면서 느꼈던 종교 관련 이야기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지구를 유랑했는데요. 그때 아마 수치적으로도 그럴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여행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일순간에 줄어들어 버렸지만. 그리고 동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최대의 난민이 발생한 시기였어요. 그때가요? 그래서 지금 난민들이 국경을 막 넘고 살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전 대륙에서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관용과 이해 그리고 공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뭔가를 박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이 되고 있었고 특히 뭐 미국 사회에도 그렇고 난민에 대해서 이민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고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 인구, 천주교 인구를 능가하게 될 거다. 네. 이런 게 이제 난민을 타겟화해서 혐오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갈등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구촌에서 전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품지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한계를 느끼게 됐죠.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상황과도 좀 뭐 비교해서 생각이 들지 않던가요? 예, 그렇죠. 예전 뭐 이를테면 사실은 헐벗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는 게 교회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실 교회 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꺼려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저 기독교 쪽에서 우리나라 요즘 이를테면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 뭐 일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뭐 집회 시위 강행하고 이렇다고 이제 비난을 받고 있긴 한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유럽 쪽에서도 사실은 주로 가톨릭 국가들 아닙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많은 국가인데 근데 거의 가지를 않아요, 성당에. 그런 것도 보셨죠? 그러니까 성직자 할 사람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오래 살게 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관념도 많이 이제 생각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이슈를 만드는 뉴스 찾아뵙겠습니다.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